자, 주력 포트폴리오가 오늘 매우 좋습니다. 현대차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또 HD 현대 일렉트릭이 좀 아쉽죠. 고점 대비해서 좀 낙폭이 좀 커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좀 빠르게 돌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또 재룡전기도 많이 밀려 있네요. 우리는 일단은 어찌됐든 오늘 기준의 흐름이 시장 낙폭 대비 장중의 기준에서는 우리 손익이 좀 많이 돌려진 시장 대비해서는 그나마도 그래서 지난달 종가 기준 대비해서 시장은 6%대 하락이고 우리 쪽 포트폴리오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방어를 좀 오늘 기준까지 해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놓고 보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이스페타시스, 또 BH, 넥슨 게임즈, 한미 반도체. 오늘 좀 넥슨 게임즈가 충격이 있었고 한미 반도체 편입 이후에 좀 눌려져 있는데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급 전부 보면서 전체 전략 살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그 밑에 있는 종목군들 재편입의 여부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뭐 CS 윈드 이런 쪽도 들여다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고 저쪽에 신풍제약도 검색해 뜨긴 했는데 뭐 우리하고 맞진 않아요. 이제 1조 수준으로 들어 올려져 있긴 합니다만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들여다보는 종목이라서 자 일단은 영상 부분들을 많이 올려놔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9일자의 장 마감 이후의 전략 부분하고 6일자 장 마감 이후의 전략 부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해드리는 전략 부분이 9일자 마감 이후하고 6일자 마감 이후의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압축한 그러니까 6일 날은 어마어마하게 길게 했어요. 3시간 20분 해놨습니다. 3시간 20분. 근데 이제 시장은 돌리고 있잖아요. 그걸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리고 9일 날짜에 1차적으로 한번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AI 관련주들에 대해서 거품론이 일고 있는데 그 부분 바닥 인식을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느냐의 기준이죠 사실.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VIP 회원님들이 같이 움직임을 주시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우리는 AI 관련주들 위주로 지금 다 편입이 돼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 쪽의 종목군들의 슈팅이 굉장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는 바이오 쪽을 거의 지금 뭐 건들지 않다시피 하니까 그것이 옳은 건지 AI 관련주 위주로 접근 집중 이것이 옳은 건지 그것도 이제 다소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뭐 포트폴리오 전략 이걸 다 올려놓고요. 종목별로의 수급 범위 오늘 어떤 수급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종목이 우리도 다시 많아졌어요. 다시 주력주 6종목에 주력주 6종목에 추가적으로 지금 변동성 매매 기준 6종목을 설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기준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AI 관련해서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35, 20, 55%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종목 5%씩 10%, 65%입니다. 현대차가 30%예요. 그래서 95, 그 다음에 현대로템에서 100%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주들 기준에 애플 관련주를 AI 쪽으로 묶어서 놓고 보면서 또 HD현대 일렉트릭도 변압기기 전력 그리고 미국의 정책 뭐 이런 기준으로 설정해서 놓고 보면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비중이 65%,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 그리고 방산 쪽, 우리나라 정책주 이렇게 잡혀 있죠. 그럼 다음 보는 쪽이 마찬가지예요. AI 쪽의 반도체 기준의 55%인데 오늘 사실 한미반도체가 손절이 된 종목이란 말이에요. 뭐 오랜 기간 갖고 와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편입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슈팅 나올 때 쥐고만 있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비중 범위의 이제 확장 부분도 설정을 했고, 결론은 19만 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기준에서는 뭐 사실상 들어가면 거의 손절이었어요. 들어가면 손절하고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하고, 또 돌려질 때 따라붙었다가 역시나 손절하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압축하고, 오늘도 사실은 편입 기준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1차 편입 이후에 밀렸어요. 추가 편입을 안 하고 수급 이제 보고 확인하고 뭐 내일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금 만약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 쪽으로 압축을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하면서 또 기회를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긍정적이다 그러면은 추가 편입으로 단가 낮추고, 혹은 뭐 내일 갭상승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미국장에 따라서 그런 보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AI 쪽의 반도체 쪽에 한미 반도체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압기기 관련 쪽은 추가적으로 편입한 쪽은 없어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LS 일렉트릭과 재력 전기를 봤었는데 이쪽에 잘 정리해서 HD 현대일레로 잘 압축을 했고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낙폭이 어차피 이제 최고점 23일, 24일 날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에 LS 일렉트릭이나 재력 전기 대처가 굉장히 잘 됐다. HD 현대일렉으로 압축한 거는.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자, 지금 장 끝나자마자 뭐부터 해달라 그랬어요? (11월) (2월) (8월) 포트폴리오부터 올려주세요. LG 이노텍이 이제 애플 관련해서, 애플도 이제 AI 쪽의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5, 6, 7월 슈팅 나오고,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연초에 1월 달에 뺏긴 부분을 5월 이후에 다시 되찾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번 조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어를 했어요. 방어를 하면서 안 밀려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지금 좀 오후장에 시간 될 때 좀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미국 시장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이죠.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그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그걸 먼저 좀 합시다. 시간 안 걸리는 작업들. 자동차 쪽은 완성차 이외에 보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기아를 이제 같이 병행해서 보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넣어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있는 종목이 BH 이수베타시스가 LG 이노텍하고 묶어서 같이 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LG 이노텍 BH 위주로 이제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동종 업종 쪽에서 병행을 하는 거죠. 얘만 무조건 좋고, 뭐 예를 들면 현대 롯데만 좋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안 좋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까지 이제 쭉 그 주력으로 넣어놓고 있었고, 현대 롯데이 올해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3분기 기준 7월 들어서의 수급도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급은 정체인데 방산 이외의 모멘텀이 있어서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KB금융의 기준. 그렇게 해서 넥슨 게임즈의 별도의 기준점을 빼고 나면은 다 주력주에 연동돼 있는 종목군입니다.
거기에 이제 알테오젠의 기준도 다시금 볼 거예요. 그리고 알테오젠을 만약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됐을 때의 기준에 뭐 리가켄바이오도 본다든가, 그리고 시장의 상황의 흐름의 상황에 따라서는 CS 윈드도 볼 수 있는데 거래가 계속 수반되어 줘야 돼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거래 수준으로 계속 터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말 그대로 그 LG이노텍이나 BH처럼 거래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또 삼성전기처럼 거래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뭐 완벽한 펀더멘탈과 완벽한 수급이 뒷받침돼 줘야 되겠죠. 사실상 성장주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형성돼 있는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알테오젠을 편입하고 리가켄바이오까지 만약에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아무래도 시장의 그 경제 지표들이 안정화가 돼야 돼요. 안정화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정화는 돼 있죠. 그것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금리가 9월에 인상이 안 돼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 11월 포트폴리오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포트폴리오나 이제 동영상 그리고 이제 교육 이런 부분을 좀 놓고 보시려면은 나도 뭐 주력주든 뭐든 포트 비중을 같이 설정해서 놓고 보고 싶다. 그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로, 혹은 뭐 유튜브로 직접 오셔도 돼요. 유튜브로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금요일 날 마감 방송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3시간짜리 9일날 6일날 영상보다는 그래도 좀 정리해 놓은 영상이 나으실 것 같은데, 조금 이따 한번 더 요 기준 좀 잡아 드릴게요.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되돌릴 때 흐름에. 그리고 뭐 넥슨 게임즈 오늘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넥슨 게임즈라든가 또 전체적인 시황, 그리고 알테오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LG이노텍,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분들 여기서 다 동영상 전략 한번 다 보시고요.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미 반도체든, 오늘 영상을 좀 설정해 드린 부분이 한미 반도체든 아니면 넥슨 게임즈든, 원래는 이제 LG이노텍에 대한 영상을 좀 깔끔하게 펀더멘털적인 부분하고 다 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뭐 LG이노텍도 최근에 24만 원대 좀 과매도 구간입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이 이제 7월 말 거니까 그거 일단은 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기술적 부분이 쉽게 이제 바뀌어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주력주나 이런 쪽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들어와 있거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이노텍 주력의 기준에서, 그리고 혹은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는 아니지만 수급이 들어와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크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부분은 뭐 스페셜 교육이나 아니면은 하반기 교육 자료들 정 의원님들은 요거 다 받아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저 교육 강좌 구매하셔서 한 강좌당 9시간입니다. 교재가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그리고 1000페이지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좀 지금 이번 장에 돌릴 때 자극적으로 써놨잖아요. 8월 달에도 3000포인트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저 들여다보시면 이 기준의 포트폴리오가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이면 사실은 이번 그 낙폭보다 이때 더 심했어요. 하루의 등락률 이런 게 이제 조금 이번 조정이 굉장히 컸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지수는 2277까지 밀렸습니다. 저때. 아유, 징글징글했죠. 8월 고점 찍고 9월에 좀 반등 나오나 했더니 9월 붕괴되고 10월 붕괴되고 아주 뭐 그냥 징글징글할 정도로 두들겨 맞았던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저 기간 동안에 우리는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을 잡아들여서 하이닉스, 현대차로 이렇게 압축을 해드린 거고,
이때를 기억하시면 돼요. 상기하시면 돼요. 거기에 한미반도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LG화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LG화학을 뭐 7월 말에 2차전지 싹 정리하고도 2차전지 이외의 종목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많이 맞았죠. 그때 비중을 그래도 많이 줄였습니다. 뭐 최대 30% 비중에서 줄이던 과정이었고 올해 전량 다 정리를 했고 LG화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해도 지금 계좌 수익률은 시장 대비해서 3배 수준입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갖고 있는 HD 현대일렉 그리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알테오젠 또 1사분기 기준의 HLB 이런 종목들의 수익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그리고 하이닉스 55% 비중에서 얘를 지금 그 6월 말 5월 말이죠. 5월 말 그리고 6월 말 종가 기준에 10%씩 정리한 게 그게 이제 그 20%가 23만 5천 원에 정리가 된 거예요. 21만 3,500원. 21만 3,500원. 그러니까 비중이 잘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얘도 뭐 어찌 됐든 간에 14만 원대 전량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편입하고 이런 과정에 포트폴리오는 5월 포트에서부터 뺐죠. 그러니까 4월 말 종가가 대략 한 1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때 빼고 나서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19만 원까지의 수익이 충분했고 거기서 이제 꺾일 때 지금 꽤 많은 실패가 됐어요. 뭐 하이닉스가 40% 정도 밀릴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잘 잘라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도 올해 이번에 이제 조정이 2,500이 깨져서 2,400 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2,400. 1월 말이 2,500이 살짝 이탈이 됐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 10월 달 저점 찍고 돌린 다음에 뭐 11월, 12월 잠깐 빠져가더니 다시 이제 붕괴돼 가지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특히 이제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2월 달 포트에 LG 화학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이때 이제 속도를 더 강도 있게 조절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포트 비중은 있지만 매수 사이는 거의 나가지는 않았죠. 어찌 됐든 2차 전지를 싹 정리하고 대처를 해왔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운이 좋아서 아니야. 2020년부터 공략했던 거를 7월 말에 기가 막히게 싹 다 정리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한미 반도체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 내내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해 4월 말까지 포트폴리오 5%를 꼬박꼬박 그 어떤 가격에서든 5만 원, 6만 원 그리고 10만 원, 13만 원 계속해서 넣고 매매 사인을 뭐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었죠. 그러니까 2월 8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같단 말이에요. 2월 8일 하루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게 100만 주가 넘어요. 하루에 1% 넘게 들었다고. 오늘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죠.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잡는 거지. 그냥 뭐 제 기분 좋다고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론은 한미반도체 슈팅 나올 때 매수 강도 그러니까 5%이긴 합니다만 여기가 이렇게 주력이 포함돼 있고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별도 매매 기준을 잡을 때 예를 든다면 현대 로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 현대 로템 쪽에 또 나머지 종목군 또 그 밑에 종목군이 아닌 얘를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겠죠. 응? 지금도 뭐 낙폭 과대주를 놓고 보실 때에 IT 쪽에서 AI 관련주들이 돌려진다라고 기준을 잡으면 오늘 변동률이 뭐 한미 반도체가 월등히 크긴 했습니다만 그런 변동률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실질적인 종가 기준은 뭐 오늘은 조금 하이닉스보단 그나마 변동률이 조금 더 위에서 끝나긴 했어요. 근데 저걸 놓고 보고 들어가려다가 고점 대비 조정률을 놓고 보면 좀 더 볼게요. 차트로. 그러면 결국은 주도주가 방어가 되고 있고 나머지가 힘들다는 거예요. HD 현대일렉트릭을 주력으로 이제 넣어놓고 가지고 갈 때
LS일렉이 좀 더 가벼워 보였지만 결국은 HD 현대일렉이 계속 신고가였고 LS일렉트릭은 신고가 내고 밀렸다가 거의 되돌리지 못하다가 24만 4천 원이었나요 신고가가. 거의 못 돌리고 HD 현대일렉만 슈팅 계속 나오다가 한번 끌고 돌린 게 그게 뭐 25만 원대.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 얼마요? 얘도 한 40% 밀렸나요? 그 이상? 만만치 않죠. 재룡전기도 지금 사실 좀 조정 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중 조정이나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의 설정 범위. 그러니까 주력 포트폴리오에 계속 있느냐 아니면 빠져나갔느냐. 다시 예를 든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뭐 들여다보고 있고 사실 제일 강한 쪽에 지금 방산이에요.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신고가 찍고 눌린 폭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고점이 33만 원이잖아. 기가 막히게 32만 5천 원의 차익 실현. 그게 운은 아니잖아요. 그죠? 6월 3일 이전에 24만 원대 세 번이나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6월 3일 이후에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 27만 원 단계별로 올라올 때 두 달간 안 팔았어. 계속 매수지. 7월 25일 날 31만 2,500원 찍고 밀릴 때 그 다음에 7월 30일 날 33만 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재편입한 물량도 다른 종목보다 가장 훌륭한 거죠 사실. 그죠? 지금 이 가격까지 편입한 물량이 아니니까 밑에서 다 산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굉장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느 위치에서든 차익 실현 단행할 수 있다. 오히려 현대로템은 좀 더 끌고 가더라도 더 끌고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주력 포트에서 제외됐을 때 그리고 지금은 완전하게 이거 끝났습니다 하고 전량 매도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땐 유지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 자락에 이 2차 전지의 기준에서처럼 강력한 매도를 드릴 때 또 HLB도 강력한 매도를 드렸었죠. 크잖아요. HLB도 뭐 슈팅 나오고 할 때 우리가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그리고 12만 9천 원까지 갔나요? 최종 목표 주가 13만 원에서 그리고 이제 꺾여서 내려올 때 전력 매도 사인 강하게 드렸었죠. 결론은 하한가를 두 번 맞았단 말이에요. 뭐 에코프로는 고점 대비 70% 하락이고 에코프로가 70% 하락인데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이번 기준에서도 좀 이따 이제 시황 부분까지 말씀드릴 텐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잘 설정해서 놓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시장의 지수가 오늘 뭐 어찌됐든 상당히 강하게 돌려 있어요. 1.14 그러면 아마도 1.14 돌렸는데 5.5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에서 유가증권 시장 쪽이 뭐 어찌됐건 우리 쪽이 약간 미스가 났을 것 같고 유가증권 시장 5.5% 하락에 조금 아쉬워요. 아까 장중에 봤을 때 6% 정도 맞았는데 이 지수 계산을 우리가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5.5에 6.43이면은 나름 선방했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빠졌네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또 오히려 이제 이번 장에 이들이 조정 받을 때 나머지 쪽이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쪽이 일단은 주가 방어가 좀 되고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옮겨야 되나라는 이제 해석도 좀 하게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만약에 이제 이들이 계속 깨지고 우리가 85%나 비중을 갖고 있는 IT 그리고 자동차,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실적주예요. 그냥 막연히 얘네 성장주고 뭐 프리미엄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적주입니다. 실적주이기 때문에 그 실적주들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모든 게 다.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뭐 제약바이오가 가요? 못 가. 다 죽는 거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시장이 깨지는데. 그래서 그때는 진짜 도망쳐 나가야 돼 우리가. 응? 도망쳐 나가야 돼. 비중을 확 줄여야 됩니다. 어금니 악물고 비중 확 줄이고 뭐 현금 비중 높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장을 떠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응? 그런 전조가 와 있느냐 그럴 때 전조는 없어. 그런 전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에, 시장에서 이제 좀 과한 해석들을 하는 거고, 뭐 제가 모자라서 남들이 잘 해석하는 거를 제가 못 쫓아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보여지는 것만 믿으면 되잖아요. 뭐 제일 싫어하는 게, 저도 음모론 싫어해요. 음모론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귀가 얇아. 누가 뭐 얘기하면 와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지금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경상도 마산이시란 말이에요.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 응? 또 누님이 대학 다닐 때가 딱 그 87년 뭐 이럴 무렵이라, 그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그 6.29 선언하실 때, 예? 대모 그때만 난리 났었잖아요. 그 누나가 맨날 백계한 선생님 이러고 다니고, 우리 그 또 담임 선생님은 또 충청도 공주 분이셨고, 저는 또 군대를 또 그 강원도 강원도 횡성이 아니죠. 횡성 후방이지. 강원도 화천 최전방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냥 어지간한 지역은 다 접해봤는데, 아니, 결론은 정치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반이잖아. 뭐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울러서. 그러니까 지금도 뭐 어렸을 때 부모님 덕분에 도피 유학인 거죠. 그때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유학도 이제 좀 국비 유학생이 아니라 자기 개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유학. 그러니까 일본을 한 5년 가 있으면서, 거기서는 언론 통제가 없으니까 지금도 언론이 조금 뭐 통제된다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도 조금 규제는 심했었어요.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이제 뭐 통제도 있었고, 어찌됐든 하여간에 결론은 다소 객관적인 내용을 볼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뭐 이 쓸데없는 말이 길어서 오늘 끝내야 되는 빨리.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객관성을 갖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응?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찌 보면 쓸데없는 얘기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또 희한하게 그 진보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보.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진보건 보수건 뭐 성향도 없어 나는. 근데 그걸 뭐 중도라고 해요? 뭐 중도면 중도인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그 어쩌지 하다 보면은 심야 시간에 미국장도 보고 이렇게 자료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동영상도 여러 개 띄워놔요. 유튜브 동영상을 여러 개, 음악도 띄워놓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띄워놔요. 그러다 보면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유튜브 막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보 쪽 얘기를 막 들어요. 그러면 야 맞아 이거 말이야 그러면서 막 목소리가 커져 마음속으로. 그랬다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보수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그 조선 TV인가 그죠? 그거 봐요. 그러면 확 바뀌어. 확 바뀌어. 농담으로 확 바뀌어. 그 하도 머리가 아프니까 저도 뭐 찌양 사건, 찌양 사건 이렇게 보는데 뭐 가세연 가끔씩 이제 머리 아프면 그것도 한 번씩 봐요. 그럼 가세연 거 딱 보면 우이씨 이 사람 말이 맞네. 귀가 얇어. 그러다가 저쪽 찌양 쪽에 이제 내용도 볼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보면은 이 가세연이 나쁜 사람이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뭐 정치도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나름 중립을 지키려고 그거를 배워왔다는 거야. 어릴 때 일본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대선 기간 뭐 이럴 때에도 그 이회창 전 뭐 후보 나와 계실 때 괜히 싫었어. 난 뭐 몰라요. 모르는데 나쁜 분이래. 내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 진보이신 분들이 나쁜 사람이래. 그러니까 난 모르고 어린 사람이 그냥 나쁜 거다. 그리고 그 루머를 다 믿어버리는 거야. 검증도 안 하고. 또 저희 아버님은 또 그 테레비 드라마 그 뭐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좀 미화시킨 드라마가 있었죠. 옛날 현대건설 뭐 재임 시절 그 내용을 막 바탕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 국민들은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의 판단 능력이 약간 흐려질 수가 있으신데,
그럼 안 된다는 걸 그때 깨우친 거예요. 어? 이회창 전 후보 그분이 2번 나오셔서 2번 다 떨어지셨잖아요. 근데 표 차이가 거의 안 나더만.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반성한지 아세요? 어린 나이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해창 후보 전 후보님은 나쁜 사람이다. 나는 모르면서도 주변에 술 먹으러 가고 뭐 밥 먹으러 가면 주변에 얘기 나오면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러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반반이잖아 거의. 야 이건 내가 당했구나. 이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휘둘렸구나.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시황 부분을 반반 얘기할 거예요. 반반. 제 주장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 주들 쪽이 여전히 주도력이 있을 것이냐. 이거 고평가라고 해서 무너질 거냐. 그것에 대해서 영향은 또 어떨 거냐. 반반씩 얘기할 건데 그거를 6일 거가 3시간 20분 돼 있고 9일 거가 이제 그 1시간 30분 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많이 보시고요. 오늘은 최대한 한번 짧게 해볼게요. 왜냐하면 미팅도 있고 지금 내부 미팅도 있고 외부 미팅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저는 하여간에 이제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이제 그 이쪽 바닥에 90년대 후반경부터 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기준에 항상 그 당시에는 2000년 초반에는 조선업이 그냥 지금처럼 뭐 실적이 좋아요의 개념이 아니고요. 30년 만에 업황 호조세였죠. 70년대 이제 배 찍고 그러나서 이제 노후된 선박을 바꿔야 되는데 미처 이제 경기가 뭐 애매모호해서 바꾸지 못하던 그런 흐름에서 결국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결과적으로 경기가 중국발 영향으로 상상을 초월하게 중국이 이제 한 자릿수 성장은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6%, 7%, 8%, 9% 뭐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그 집계는 완벽하지는 않아요. 중국이 이제 자기는 마음대로 집계를 발표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두 자릿수 성장에 대한 정치 전체 미국과 뭐라 열강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쪽에 자기들끼리 이제 이권에 맞물려서 중국의 성장이 굉장히 커진 거죠. 정책적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뭐 서로가 조절을 하고 하면서 중국산 저가 제품을 미국이 그냥 뭐 빨아들인 거고 그래야 뭐 미국도 물가 안정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엄청난 흑자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유가 생긴 자금으로 미국에 채권을 사주고 그렇게 되면 미국도 이제 먹고 살고 되고 달러 찍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강연의 자료가 이제 예전 그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자료가 이제 예전 자료 남아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한 달에 매주 이제 거의 강연을 했는데 한 달에 한 권 정도가 강연의 자료 도서로 나왔어요. 윤정두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5년도 방송 원고예요. 25년도. 그렇게 해서 이런 걸 누가 그려줘? 윤정두가 다 그려야지. 누가 그려줄까? 윤정두가 다 그려야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을 다 이건 누가 정리를 할까? 윤정두가 정리해. 누가 정리해? 가끔 이제 증권사에서 정리해서 연말 연초에 이제 그 전체 시황에 대해서 그 이슈 범위들 연도에 따른 그런 거 정리해 주는 적은 있어도 이거를 증권사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주는 이런 게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래 이런 내용들을 전부 이제 이렇게 정형화해서 이런 그 엑셀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아예 못하니까 그래서 직원분들을 이런 분들을 썼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황을 써드렸고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 이제 그 스택 잔고 자산운용협회 가면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캡처본인데 이 캡처본인가 우리가 만들었었나 하여간에 대부분을 다 직접 이제 수기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 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내가 스스로 너무 세뇌되지 않고 한쪽의 생각만을 넣어놓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얼마 전에 외국인이 뭐 1조 5천억 팔아갖고 시장이 폭락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때 시장 보시면 폭등 랠리잖아요. 2002년 말부터 해서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 2007년까지 폭등이 나와요. 그때의 외국인들이 이게 지금 2005년도 자료거든요. 2005년 11월. 그럼 이 정도로 외국인이 때려 판다면 저걸 뭐 증권사가 뭐 10거래일 이상 연속 순매도 이런 거 집계 안 하잖아요. 윤정도가 다 집계해서 방송 갖고 나와서 얘기하고 10거래 이상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다. 그럼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니들 방송에서 맨날 뭐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거 뭐 어쩌라고. 응? 전체 매수 매도의 기준에서 놓고 봐야 되고 매도 강도가 하방으로 때리느냐 이런 건 안 보잖아. 안 보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냥 신문자를 보고. 근데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시장은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이렇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기관 쪽의 자금이 저때 외국인이 55조를 팝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 정책에 힘입어서 뭐 글로벌 시장도 다 좋았고 정책에 힘입어서 기관들이 그냥 공격적인 매수를 하게 돼버렸어.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환율이 이 당시에 환율이요. 지난번에 교육해드린 것처럼 1,140원에서부터 900원까지 내려오는 과정이었어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환율이 붕괴됩니다. 2004년 4분기부터 해서 1,140원 방어하던 걸 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인위적으로 방어하지 마라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9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900원까지 내려오는데 1140원에서 900원 내려오는데 그거를 울어야 돼? 엉엉엉? 방송 나서 울고 앉아 있어. 그럼 맨날 저한테 혼나는 거야. 야, 이 양반아 왜 울어요? 아이고 원화가 강세를 떼서 아니 강세를 뗀데 왜 우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아 수출주가 어려워서 아니 수출주 어려우면 수출주 안 사면 되잖아. 수출주 안 사면 되잖아. 그래놓고 또 다른 얘기를 해. 안 되지. 수출주 원화가 강세를 띄면 수출주 사지 마세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세요.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세해서 선박 가격에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에 제품 가격에 넣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조선주였죠. 그럼 우린 조선주만 샀어 5년 동안. 나머지 단타도 쳤지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엊그저께 얘기 나왔잖아요. 어떤 거? 일본이 금리를 올려서 일본 엔화가 강세를 띠니까 그래서 시장이 폭락했대잖아.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밑도 끝도 없는 얘기 아니야. 왜요? 그럼 설명도 못해 그냥.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러면 안 돼. 이때 엄청난 원화의 강세인데 왜 외국인들 원화의 강세인데 외국인이 왜 팔아? 1140원에서 정책이 깨져가지고 계속 내려가서 1100원 깨지고 1000원 깨지고 이제 900원까지 내려오고 900원도 살짝 이탈됐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야 원화가 앞으로 더 강세를 띠겠구나. 왜? 30년 만에 업황호조세로 조선이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형성이 돼서 그때는 뭐 지금 방산 얘기 나오는 거죠. 그 이상으로 조선이 그때는 정책금융 지원해 준 것도 아니잖아. 먹여 살리고 있으니.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도 오르고 원화 강세를 계속 뛸 거니까 팔 이유가 없는데 계속 팔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하고 완전히 다르단 얘기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엔화가 금리를 올려서 엔화가 강세를 띄어서 외국인이 판다 이래놓고 우리나라는 원화가 약세를 띄고 뭐 강세를 띄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엇박자에 또 해석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도 올려드린 지난 기준에서의 8월 6일자 그리고 8월 9일자 3시간 20분 1시간 반짜리 영상 보시면 금리부터 환율까지 자세히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렸어요. 그 이해가 됐을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금처럼 자료를 딱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내용도 길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회원님들은 홈페이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있잖아요. 요 자료 내용에
이건 다 정의원님들은 무료로 받으시니까 기초적인 내용, 기본적 분석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기술적 분석 이외에도 기본적 분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으니까 요 보시면서 고전을 통한 뭐 시장의 숨결 완벽하게 이해하는가, 여기 시장 주도주 필수 조건 4원칙 분석인가, 요런 데 하여간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요 다 받으셔가지고 무료로 그냥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요 자료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외국인들 기준에 유가하고 다 들어가 있죠. 지금 이게 다 방송 원고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메이저 애들 그래도 그냥 뭐 한국경제 TV 한 10년 나가가지고 걔네들 시청률도 잡아줬기 때문에, 예? 외환 보유액 증가 추이에서 이제 통화 안정증권 저 부분을 발행해서 운영하는 돈이 많이 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환율 방어하지 말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년도 4월 자료하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 프루덴셜 2008년도 프루덴셜 강연회 하고 보여드리면은 간단하게만. 그래서 요 데이터를, 조선업종 데이터를 만들 때에 한 거의 거짓말이 아니고 한 3년치는 다 본 것 같아요. 증권사 보고서, 조선 관련 쪽을. 뭐 제가 뭐 언제 뭐 조선 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 요 표 아시죠? 이거는 다 내부에서 저희 쪽 내부에서 다 새로 다 작업한 겁니다. 갖다가 띈 게 아니라 수치를 가져다가 이건 다 조선업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방송 나가면 뭐 윤정도 옆에 앉기가 싫은 거지, 전문가들이. 뭐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 보고서 훔쳐와가지고 막 이래저래 얘기하는 분들이 일부 있죠, 일부. 그런 분들이 오히려 HTS 하나 딱 튀어놓고 차트 하나 보여놓고 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보다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몇몇 분은 계셔. 제가 진짜 존경할 만한 분들도 몇몇 분들 계세요. 제도권 출신에. 근데 그분들 몇몇 분들 빼고는, 그분들은 또 유료를 안 해요. 유료 활동 자체를 안 하시고, 그분들 빼고는 없어. 막말로 기본적 분석도 못하고 기술적 분석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료들을 양방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예를 들면 뭐 이슈가 되는 업종군이 있으면은 양쪽을 다 보시면 돼요. 보고서 중에서도 약간 부정적으로 나오는 보고서도 있고 긍정적으로 나오는 보고서가 있어요. 특히 이제 초기에, 맨 처음 초기에 그걸 다 보실 수 있어야 돼. 맨 처음 초기에. 그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은 한 방향성으로 보고서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약간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데, 초기부터 잘 보시면, 그리고 옛날 걸 한 번씩 찾아보시면 돼요. 똑같은 업황인데 왜,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21년도 정도까지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료 가져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때 업황이 안 좋을 때, 시장 안 좋을 때.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그냥 강력하게 때립니다. 그걸 봐야 이제 객관적인 시각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부분은 뭘로 놓고 봐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 그렇게 놓고 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 관계 없다라는 거 이때부터도 다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여기서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외국인들의 지분 변화의 기준인데요. 아주 단순한 논리거든요. 이게 2008년도 자료예요. 이거는 이제 그 프루덴셜 증권이 지금 없어졌죠. 다른 데로 피인수됐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프루덴셜 증권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A 시장, 본토 시장에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1140원에 환율 방어를 하고 미국에 용인해 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로 이제 계속 채권을 사주고, 달러를 계속 이제 장외에서 시장에서 사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환율에 대한 1140원을 방어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느냐면, 수출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됐죠. 근데 1140원에 계속 냅두게 되니까
내수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900원까지 내려왔잖아. 900원에 뭐 1달러에 원유 1리터를 살 수 있다고 치면 900원에 1달러를 사서 1달러 가지고 원유를 사오면 내수가 좋을 텐데. 근데 1140원 주고 1달러를 사서 1달러 가지고 원유를 사오니까 내수는 어려워지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이야 이제 좀 주주환원 정책이 더 세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솔직히 뭐 대주주 살찌우는 거 그 돈 중에 일부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솔직히 뭐 모르겠고, 그죠? 결국은 이제 야당 쪽에서 어느 쪽이 야당이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87, 88, 89년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세자릿수 수출 증가를 달성을 했다. 우리가 왜 경기를 못 살린다고 하냐? 우린 경기 잘 살려놨다. IMF도 조기에 졸업을 하고 너희들 때문에 IMF 들어간 거 아니냐? 외환 관리 못해서. 다 뻥이야. 다 정치 쇼야. 외환 잔고가 없어서 IMF를 간 게 아니라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동남아에 투자하고 뭐 했는데 거기서 파생 상품에서 깨져가지고 이론과 현실은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외환 위기가 온 거죠. 동남아에. 그러니까 선진 시장의 지수는 안 깨졌어요. 동남아만 깨지고 거기에 우리나라까지 깨지고 일본은 안 깨졌어요. 그렇게 해서 뭐 박살난 거지 외환 잔고가 없어서 박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환 잔고 이제 채워놓고 그 다음에 리먼 터졌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외환 보유 10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도 환율이 박살났죠. 그 정도 가지고는 단기 외평채도 못 갚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급 보증을 해주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논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IMF 빠르게 벗어난 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그 역할도 있고 뭐 정치하신 분들의 역할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수순도 있고요. 그리고 결론은 그때 이후에 보시면 외국인 지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95년부터 99년까지 오히려 10% 증가를 해요. 시장은 깨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같으면 사겠어요, 위로? 동남아 외환 얘기에 박살이 났는데 헐값에 주워 담는 거지. 이게 일주월봉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분봉이면 얼마나 좋을까지. 그리고 25년부터 27년까지 25년이 아니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감소하는데 주가 폭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2014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환율이 1140원에서 900원까지 내려옵니다. 원화 강세인데 왜 팔아?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인데.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냥 외국인이 팔아서 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외국인이 팔았을 때에도 누가 그 외국인의 매수 매도에 매수한 쪽도 있고 매도한 쪽도 있죠. 예를 들면 4조 매수에 뭐 5조 매도 그렇게 해서 1조를 팔았다고 치면 그 1조 이번에 붕괴됐을 때 1조 5천억 판 거 중에 1조 2천억이 삼성전자, 2천억이 하이닉스입니다. 그럼 난리 난 거 아니냐? 아니라니까. 누적적인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간의 수급, 외국인들 55조 팔 동안에 정책적인 부분에 힘을 입어서, 그러니까 수출 두 자릿수 성장했다라고 했을 때 야당에서 깐 거는 야 87, 88, 89처럼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고 수입은 제한적이어서 그래서 무역 수지가 어마어마한 거하고 87, 88, 89 말고 그때가 연도수로 헷갈리는데 하여간에 그 당시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2, 2003, 2004가 됐든 그 기준에 무역 수지가 그렇게 개선돼 있는 건 아니었어요. 환율 때문에 수출만 증가한 거고 또 수입까지 증가해가지고 무역 수지가 그렇게 얼등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라가 됐고 그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환율을 방어해주고 싶죠. 수출 우리나라의 GDP가 70%가 수출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정책 중에 하나가 해외 펀드 자유화 부분이 우리나라 해외 펀드라는 상품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던 거를 이제 2007년에 미래에셋이
뭐 키움이야 사실 어찌 보면은 온라인 증권사 기준의 마케팅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서 그때 당시에 갯모아나 이트레이드 증권 지금 LS로 바뀐 이런 데 대비해서 월등하게 마케팅을 잘해서 그 신바람 2박사 앞세우고 뭐 진짜 엄청난 마케팅이 잘 됐죠. 그래서 키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데 사실 미래에셋이 클 이유는 없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는 계속 길어지겠다. 그 과정 속에 해외 펀드라는 것이 자유화가 되면서 제로에서 40조까지 늘어납니다. 제로에서. 그 다음에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를 그때 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달러를 사서 돈이 나갈 수 있게끔. 그래야 외환시장이 방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기준 때문에 좀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었죠. 결국은 리먼 터졌을 때 베트남 투자했던 베트남 그 국가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우리나라 한투나 이런 데서 이제 상품 발행해서 투자한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리먼 터질 때 아예 뭐 환매 자체를 못할 정도로 박살이 났죠. 하여간에 모든 자금이 이때 몰려서 주식형 펀드 수택 잔고 74조까지 늘어나면서 66조가 늘어난 거예요. 요거 늘어나면서. 그리고 모든 연기금은 70여 군데가 됩니다. 그 연기금 중에서 4대 연기금, 그 중에 이제 국민연금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비중을 늘리게 되면서 시장이 견인된 거예요. 이때 변액보험도 주식으로, 또 사학연금도 주식으로 다 투자해다. 이런 정책이 다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과거 데이터인데 그런 기준을 쭉 놓고 봤을 때 지금 오늘날의 기준에 시장을 놓고 보실 때에도 좀 객관성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일단 뭐 종목별로 수급 빠르게 한번 넘겨보고요. 삼성전자 수급 부분부터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이따 이제 그 AI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되긴 하는데 벌써 4시 28분이네. 오휴. 야,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구나. 그러니까 장이 사실은 좋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어요. 이 시황 해석해 드리는 게 불과 이제 지난주 다 녹화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급 범위 보시면은 일단 24년도 거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렇게만 놓고 보시더라도 삼성전자의 수급이 눈에 띄잖아요. 어찌됐건 누적 수급 매수잖아요. 개인들이 뺏겼단 말이야. 거기다 이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누적 차트로 보시면 눈에 더 띕니다. 이게 원래 이제 3월 달 걸로만 놓고 보셔도 되는데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은 매도한 게 없어요. 사실은 외국인들은 거의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가 이때 들어온 외국인이 이때 손절치고 나갔을까요? 또 이때 들어온 외국인이 이때 손절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손바뀜이라고 본다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매매를 했다 해도 이만큼 남아있죠. 이만큼 남아있는데 저 물량이 1.4% 상상을 초월해요. 8천만 주가 넘어요. 8천만 주가 넘는 물량의 매수평균 단가가 농담이 아니라 8만 원이 넘어요. 8만 원이 넘어. 아까 수치 뭐 얘만 수치를 한번 그럼 볼까요 다시? 8만 원이 넘어요. 이 매수 평균 단가가 20, 24, 03월 20일부터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8만 450원입니다. 밑에서 맴돌면 단가는 조금씩은 낮아질 수 있겠죠. 조금씩은. 그 물량이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3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누적으로 따지면은 8,400만 주입니다. 저게 그냥 8,400만 주죠.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1점 얼마야? 1.7%? 60억 주니까 59억 7천만 주니까 그냥 60억 주 잡고 60억 1% 빼면 6천만 주 빼면 2,400만 주죠. 1.4%. 1.4%가 쉬워요. 대주주 지분 32.80에 외국인이 56.07에 둘이 합하면은
89 정도 되는데 89에서 그 지분 신고 5%가 있어요. 그 5% 빼고 나면은 중복되는 거니까 84가 되죠. 거기에 이제 기간 지분까지 하면 거의 뭐 개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는 한 자릿수란 말이야. 10%가 안 되지. 근데 그 개인들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타쟁이들 개인이야.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어. 단기적인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와중에 저렇게 공격적으로 샀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AI 관련해서의 업황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해석이 맞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이게 누적이고요. 하루에 1,600만 주를 때렸잖아요. 야, 이거는 시각이 바뀐 거 아니냐? 아니야. 저 1,600만 주는 제가 판단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 물량이 올해 들어온 거 말고 예전 물량이 이번엔 나도 한번 현금화 좀 해야 된다. 차익 실현하겠다는데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리고 그들의 시각만 다 옳은가? 자, 밑으로 땡겨서 놓고 보시면 3월 20일자의 기준 그때쯤에 들어온 물량들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개인들이 3월 20일 날 1,900만 주, 2천만 주씩 뺏겼어. 하루에 2천만 주씩. 그 정도로 떠넘긴 것도 아니야 사실. 그렇게 가져가도 3%뿐이 안 들어올렸는데 이때는 이제 시스템 에러도 있었다는 거지. 예? 그래 결론은 시각이 바뀌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수급은 굉장히 뛰어나다. 올해 들어서도.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좀 아쉽다는 거죠.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를 논할 수도 있겠지만 하이닉스가 올해 들어서 사실은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미끄러진 거라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아주지 않는 한 되돌릴 때 탄력을 글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평가예요. 저평가인데 여기가 정점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많이 든다라는 거지. 응? 그 뒤에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수급 보세요. 수급 대비해서 너무 과하죠. 근데 사실상 하이닉스가 지금 28% 밀렸는데 얘는 18%뿐이 안 밀려있어 솔직히. 그러니까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얘도 30% 밀렸다가 돌린 게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그냥 폭락 이후에 V자형 반등이 오기까지는 뭐 시간이 걸렸네 어쨌네 그건 다 건 바이 건으로 다 틀려. 코로나19 때는 뭐 완전한 V자형으로 돌린 거고 또 종목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요. 결론적으로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이 있는 쪽의 경우는 얘도 하루에 11%씩 움직였거든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들에 대해서도 좀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도 오늘도 좀 일찍 마무리를 본인도 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원고 틀 작업 그 틀 작업이 되면은 바로바로 올려놔주고 그렇게 해서 뭐 내일 장중에 하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정신이 없었겠지만은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놓고 봐야 되는 거고 요 부분도 좀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사우디 아람코 쪽으로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돌려지지는 않았네요 아직. 요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거 뭐 틈틈이 계속 바꿔놔도 된다는 거야. 방송 없을 때. 결론은 올해 순이익만 하이닉스가 17조예요. 그죠? 그리고 내년 26조 7천억. 현대차 14조 3천억이야. 근데 시가총액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차이를 보세요. 너무한 거지.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너무하다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올려져야죠. 가능할까라는 생각 가지실 때 SK 하이닉스가 100조 넘긴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맨날 방송에서 100조 미오노 리셋기 아니야 100조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100조 맨날 그러고 까불까불 했잖아. 어떻게 LG 엔솔의 시가총을 넘길까 생각했죠. 욕하지 않겠다 했잖아. 120조까지인가요? 130조까지인가 얘가? 그렇게까지 올라가 있을 때 급락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사실. 근데
얘가 빠져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올라왔어도 7억 2,800만 주니까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한 120조, 130조, 만약 130조 한다 그래도 올해 순이익 대비해서도 저평가죠. 현대차는 어떠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의 이 수급 범위들을 놓고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저평가에 윤정도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수급이 들어와 있으니 이 부분을 인정을 해주시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업황은 맨 뒤에 이제 미국 시장 보면서 해드릴 테니까. HD 현대일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4월 이후에 또 1월 이후에 4월까지 해서 누적 수급이 굉장했단 말이지. 지금 좀 주춤거리면서의 흐름인데 저는 하이닉스나 HD 현대일렉이나 여기서 좀 들어오리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것도 좀 더 업황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5월 이후에 지금까지의 수급에 얘도 이제 개인들이 좀 많이 떠안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체 이제 얘도 외국인 위주로 매매가 계속 집계가 잡혀 있어요. 외국인 위주로. 그게 얼마예요? 142만 주니까 사실 3,600만 주 기준 잡으면은 4% 그죠? 적지 않아요, 사실은. 4%의 금융 투자가 좀 매도가 있지만은 아쉽지만은 금융 투자는 ETF 상품 쪽이에요. 또 해지 물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23% 밀려 있잖아요. 37만 4,500원 대비. 그러면 AI 관련주들 쪽 기준 잡았을 때 사실상은 좀 방어된 거거든. 그나마.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지. 37만 4,500원에서 떨어져 내려올 때 36만 원, 35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지금 제 편입 물량 중에 좀 고점을 잡은 게 30만 원 초반? 그죠? 30만 3천 원 뭐 이렇게까지 매수를 했으니까. 저점에서도 했고, 응? 그러니까 그렇게 벅차지 않아 차익 실현 이후의 재편입이라. 근데 이에 대비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나오겠죠. 내일 개장 전에 LS 일렉트릭. 얘만 이번에 이제 거의 유일하게 얘만 편입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같은 기간에 누적 수급이 없어요. 뭐 손바꿈이 있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얘도 뭐 유통 물량이 별로 없는 종목의 기준인데 고점 대비 36.39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일렉 23% 대비해서는 좀 더 크죠. 그다음에 이제 재룡 전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을 딱 묶어 봐요. 근데 우리는 뭘로 본다? HD 현대일렉으로.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 그래서 얘도 이제 좀 이따 AI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기준인지. 그리고 이제 LG이노텍 얘도 누적 수급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부터 이제 먼저 해드리고 영상 올려놔 드리면 이제 차분차분하게 또 보시겠죠. 뒷부분까지 땡겨서 보시든 그냥 보시든 됐죠. 얘도 뭐 수급 굉장한 거예요. 8%의 기준. 그다음에 현대로템 올해 들어서 18%의 매수. 어마어마하죠. 그 18%의 매수의 평균 단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은 높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이제 이번 슈팅, 그러니까 7월 이후의 슈팅 범위는 수급이 들어와 있을 때는 불편하지 않은데 여기까지가 수급이 들어온 거 그다음부터 나간 거잖아요. 네? 수급이 더 들어오고 고점을 넘기는 흐름. 유통 물량이 해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지금은 수급이 조금 정체 상태니까 한 템포 분다. 그다음에 KB금융도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이제 고점을 좀 넘겼어요. 얘는 월봉으로 보시면 더더욱. 그래서 얘도 뭐 요번에 시장 지수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니까 지수가 급격히 올라오면은 모르겠지만은 지수가 요 정도 상황이면은 8만 원대 중반에서 얘를 현금화해서 낙폭 과대주를 본다는 거예요. 그 낙폭 과대주가 시장에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와 제가 70% 빠졌어, 에코프로 70% 빠졌어, 이게 낙폭 과대주가 아니야.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돌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느냐. 그게 뭐예요? 실적과 수급이. 이수페타시스 얘도 수급이 이제 크게 개선돼야 됩니다. 누적 수급은 좋지만 1월부터 해서의 매수 평균 단가는 프리미엄이 아직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이후에 그나마 일부 들어온 수급, 그 수급으로 잡아야만 매수평균 단가가 5만 원으로 잡아요. 근데 그 수급 범위가 그렇게 월등히 크진 않기 때문에 수급 개선폭을 또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안 잡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은. BH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내일하고 모레 뭐 이럴 때 강하게 22,000원 좀 넘겨줘야죠. BH. 응? 넘겨주면서 좀 당겨놔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13% 정도 손바뀜 포함 13% 정도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이런 쪽의 슈팅은 뭐 주간 단위에 27%씩 또 밀려 내려올 때도 주간 단위에 20% 가까이 저런 등락이 있었는데 뭐 돌릴 때 그런 등락이 없을까 봐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넥슨 게임즈 오늘 역시나 이제 뭐 프로그램 쪽은 아마도 외국인으로 대부분 잡히는 것 같고 기간이 48만 주의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들겨 맞은 건데 일단은 48만 주면은 이제 0.7, 0.8% 가까운 매도예요. 0.8. 누적적으로 6월 이후로 따지면은 뭐 지금 이렇게 되면 한 그래도 5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매수 대비해서 프리미엄은 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위로 쌓올렸기 때문에 누적적으로는 이제 460만 주네. 아까 500만 주에서 460만 주면은 대략 7, 8% 정도 되는데 저점 물량의 차익 실현도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물량 대비해서 조금 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순매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기간에서 이제 매도가 있었는데 사모펀드 쪽이 좀 공격적으로 어찌 보면 뭐 차익 실현이라면 차익 실현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추가적으로 사모펀드가 두들겨 팰 거냐, 차익 실현을 단행할 거냐 사모펀드가 뭐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없고 결국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분봉 차트 보면서 매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프로그램 쪽을 좀 같이 병행해서 놓고 보면서 프로그램은 대부분 이제 외국인 위주로 좀 들어오니까 180만 주까지 들어왔던 부분 오늘 18만 주 때리다가 다시 10만 주 매수로 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한 28만 주를 대산 거죠 사실상은. 그러니까 그들의 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사모펀드가 매도했다고 해서 나머지도 다 매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신은 뭐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내일 뭐 투신이 8만 주 오늘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재편입을 할런지 뭐 이런 거 보면서 대처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처 그래서 종목별로의 기준은 뭐 한미 반도체까지 기준에서 좀 놓고 보고 오늘 아쉽게 한미 반도체가 프로그램에 역시나 이제 매도로 전환돼서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외국인들이 이끌어온 종목인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차익 실현 매도가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만 뭐 볼 거예요. 냉정하게 볼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나머지 뭐 알테오진이나 이런 쪽은 나중에 한번 더 보는 걸로. 뭐 추이 추세는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더 볼 수 있는지 여부. 자, 1시 51분에 질문 주신 거. 그러니까 유일무이님께서 이제 볼 일이 있으신지 지금 접속은 못하고 계세요. 아까까지 계시다가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진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앞으로 당겨서 하기에는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이제 좀 마무리를 지려고 1시간 8분이니까 이제 전체 전략 기준 뭐 중간에 또 쓸데없는 얘기까지 포함됐는데 그게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아까 질문 주신 게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AI 관련주들이 정점이냐, 그러니까 거품 논란에 대해서 그게 정점이냐.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이제 2차 전지 기준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무슨 뭐 박순혁 씨 같은 경우가 800만 원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주식 분할을 했으니까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5대 1로 160만 원. 지금 9만 원 하고 있는데 얘가 160만 원 간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불가능하죠.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광민정 애널이
뭐 그 스토리는 뭐 낮에 다 말씀드렸고 어쨌건 30만 원 간다 하는데 펀드멘탈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펀드멘탈적으로는 30만 원을 가기가 지금 현재 기준에 매출이 내년 기준에 매출이 1조가 안 나와요. 아직까지도 상향을 하는데도 매출 1조짜리를 30조까지 땡긴다. 근데 현실적으로 30조라는 게 지금 30조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훌쩍 들어오지 한 15위 안에 들어올 건데 한번 볼까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냥 막연히 뭐 얘가 그렇게 갈 거다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800만 원을 가면은 그 에코프로가 800만 원을 가면은 그 당시에 2,450만 주, 2,500만 주 잡고 800만 200조. 지금 하이닉스가 내년 순이익이 26조가 나오는데 내년 순이익 전망치가 27조 정도 되는데 27조 순이익 내는 애가 지금 120조에서도 깔짝거리고 못 가고 뭐 이게 정점이냐 아니냐 이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뭐 실적도 없는 애가 무슨 200조를 가냐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결론은 시가총액 그 30조면은 거의 뭐 10위까지 올라오네요. 유가증권 시장에 5위가 현대차, 그 다음에 10위가 신한주주. 어휴 30조면은 뭐 어휴 한미반도체가 매출이 1조가 안 나오는데 앞으로 뭐 더 성장하고 뭐 다 떠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제일 편해요. 그 업체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실적 기준. 근데 잘 보시면 이게 129회차 말고 그 나머지 이제 그 회차 범위에서 좀 볼 텐데 실적을 우리가 이제 쭉 가지고 나왔거든요. 시장이 어찌됐든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종가선 차트라 그렇고 조금 이따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밀려 있지 않아요. 좀 꼬리 달고 돌린 것도 있고. 작년 7월이 금리를 최고점으로 형성시켜 놨을 때 기준입니다. 작년 7월이. 근데 이제 작년 7월에 금리를 최고점으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금리예요. 5.25가 2006년 6월인데 그때보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더 심각해져 있어요. 심각해져 있다라기보다는 물가 그만큼 더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근데 5.25 대비 지금 5.5란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금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돈은 더 풀려 있고 물가는 더 올라와 있는데 5.5까지도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고금리 속에서 이러한 폭등 랠리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조정받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1년도 고점을 다 넘겨놓고 그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 고점을 못 넘기고 있어요. 대만도 넘겼어요. 그러니까 선진 시장에서는 뭐 못 넘긴 쪽이 우리나라뿐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결론적으로 저러한 흐름인데 이제 오늘 그 시가총액 놓고 보시면 이게 만약에 이제 무너지잖아요.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예전에 전략 기준 잡아드릴 때 이런 전략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3위였잖아요. 만년.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 알고 있잖아. 시가총액 2위짜리 애가 동네 창피하게 LG엔솔 실적도 없는 그런 친구한테 밀렸죠. 밀려가지고 LG엔솔이 2위하고 하이닉스가 3위 했단 말이야. 그죠? 3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위부터 5위, 6위, 7위, 8위가 좀 변동이 있는 기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기준에서 과연 이제 이 업황에 누가 있느냐.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테슬라가 제 기억이 맞다면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6위까지 올라왔나? 그러니까 1조 2천억까지 올라왔어요. 1조 2천억. 시가총액이 21년도 11월 달에 1조 2천억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앞에가 조단이에요. 물론 이번에 시장이 더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테슬라가 1조 2천억 달러를 했으니까 6인가 7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순위에도 없죠. 요걸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TSMC가 8위까지 올라왔었어요. 9위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뭐 8위, 9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최고점 달할 때가 8위까지 올라왔어요.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5위였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에서 25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럼 단순한 논리로 얘네들이 지금 이게 거품이라고 한다면 거품론이 있잖아. 애플은 뭐 그렇게까지 AI로 쳐주지 않는다. 얘네들을 AI로 치겠다. 예를 들면 이게 거품론이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의 시가총액 순위가 확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만 빠져야 돼요. 얘네가 이 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작년 1월 달에 엔비디아는 미국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없어졌어요. 고점 대비 68% 빠지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그러니까 그때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그렇게 해서 음모론이 있었죠. 엔비디아가 장난을 쳐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얘는 또 그걸 팔아먹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엔비디아가 작년 1월 달에 시가총액 순위 10위 안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3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바보들 아닌 이상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주구장창 깨져 내려와야 됩니다. 응? 주구장창. 작년에 시가총액 1위가 애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3위가 알파벳이었단 말이에요. 4위가 미국 시장 기준으로 4위가 아마존이었고. 그리고 22년 11월 30일에 그 MS가 지분을 갖고 있는 오픈 AI가 그쪽에서 챗 GPT를 그 설정하기 전에 기준을 잡으면 그때 당시에 애플이 시가총액 얼마였냐면요. 이번에 이제 그 2007년 7월 이후에 슈팅 나온 게 거의 이제 50에서 100%씩 올라온 거예요, 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시장 어려울 때 22년도 그 하반기 기준에 애플이 시가총액 2조 달러 왔다 갔다 했어요. 2조 달러. 그때 사우디 아람코도 2조 달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얘네들이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위, 2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완전히 바뀐 게 22년 11월 이후의 기준인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미국 금리가 정점에 달했을 때 그때부터 슈팅이 나온 게 전부 성장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없이 그냥 막연히 데이터도 안 보여주고 그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분들은 그걸 조목조목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언제부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올라왔고 애플이 MS사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줬다가 다시 언제 회귀를 했는지부터 해서 그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막연히. 그럼 TSMC 같은 경우에 이게 거품인데 거품이 이번에 깨져야 되잖아요. 왜 안 깨지고 시가총액 9위에서 25위 하던 애가 TSMC 때문에 대만 증시가 올해 2월부터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고 지금도 위에 있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어서 있고. 응? 이해되세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제 수치상이고 이제 제가 지표하고 그 다 보여드릴 거예요. 실질 지수하고. 그래서 이 기준에 보시면은 이게 8월 7일자인가요? 8월 8일자로 봐야 되나? 잠시만요. 그때 기준에 이제 실적들을 기가 차서 가지고 나왔는데 6일 날 거에 실적을 넣어놨으려나? 7일 날짜에 넣어놨으려나? 보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마감 방송 3시간 20분 했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AI 관련주들의 거품 논하고도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지표는 바뀐 게 없다 그랬죠. 왼쪽 초록 색깔 박스 대비 오른쪽에 파란 색깔 그 줄 거놓아 드린 거. 지표가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나온 날부터 저게 문제인 것처럼 야 경기가 침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두들겨 팼단 말이지. 근데 비제조업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가 5일날 나왔을 때 또 비슷한 양상에 근데 오히려 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서 이날은 가격 반발력이 일부 있었던 날이고 우리나라만 주구장창 6일날 두들겨 맞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저 실업률이 문제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어요. 금리 뭐 이거 다 설명드렸어. 다 설명드리고 중동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도 설명드리고 다 싹 다 그러면서 실적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이제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 순위 종목 8월 5일자 기준에 얼마였어요? 3조가 이탈이 됐네요. 이때. 그리고 한 번 더 두들겨 맞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금요일자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3조를 다시 넘겼어요. 이게 이렇게 되돌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거품이면. 물론 에코프로가 153만 원 찍고 내려왔다가 고점 못 넘기고 다시 밀렸으니까 그게 이제 정점이 되는 건데 얘도 못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좀 이따 차트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거품이면은 뭐 우리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인 종목이 주구장창 깨져 내려간단 말이야. 역V자형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거품인 거.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 성장주가 못 간다. 성장주가 못 가는 기준에 실적이 없는 애가 먼저 두들겨 맞는다. 그 결과론적으로 한미반도체가 더 많이 빠졌죠. 지금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이게 정점이면 한미반도체 더 빠진단 말이야. 하이닉스보다도 월등히. 왜? 한미반도체는 실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진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에서 제약바이오가 좀 버틸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공매가 제한적이라 뭐 대주주 이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많이 들고 있어야 거기서 공매도가 없는 경우에 거기서 매도를 해야 밀릴 텐데 얘네들은 지분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버팅길 수 있어. 이번 그 금리 인하에서. 근데 결국은 쟤네가 제일 많이 깨진단 말이에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쪽이. 뭐 제약바이오, 방산, 또 전력기기, 또 이수베타시스 뭐 이런 친구들이 제일 먼저 빠져요. 근데 그 모습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얘네들이 거품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굳이 근데 전망치를 다 상회했어. 그리고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계속 돈 투자한 거 대비해서 뭐 많이 못 올라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 뭐 주당 순이익이나 매출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엔비디아는 이제 저들의 오더를 다 받아오기 때문에 얘는 뭐 실적에 대해서는 완벽하죠. 그리고 15일이 우리는 이제 그 15일이 하루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열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15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16일 아침이에요. 16일 아침에 여기가 좀 분수령이 될 거예요. 예측치에 부합해도 여전히 실망이야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아니야. 지금 그 저쪽 알파벳만 하반기에 추가 투자를 안 하겠다 정도 수준인 거고 메타, 아마존, MS는 계속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왜?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금리면 절대 성장주에 투자를 안 합니다. 채권에만 넣어도 먹고 사는데 왜? 저금리 기준에서 저가에 돈 빌려다가 고금리잖아. 그러면 성장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금리를 진짜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악화되지 않는 한.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휘청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진입 장벽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한미반도체 보신 것처럼 6월 3일 날 인텔이 두들겨 맞고 엔비디아 시가총액의 뭐 15분의 1 뭐 박살이 났지만 AMD를 뭐 엔비디아가 인수한다는 코멘트가 나올 정도의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엔비디아의 설계 능력이 뛰어나기도 합니다만 그 진입 장벽이 엄청나진 않다. 지금 22년 11월 이후에 단기간에 이슈가 불거져서의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이지 지금은 뭐 삼성도 TSMC를 대체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기술력을 더 확장시키고 있고 또 다른 업체들하고 계속 병행 작업을 하고 있고 마진율이 지금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들어오는데 실험을 쓰지 마의 개념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이제는 독점력이 조금씩 희석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정도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그것도 기대 요인 예상치 범위이지. 지금 뭐 인텔이 휘청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 AMD의 점유율이 그렇게 월등히 높아진 게 아니다 보니 당분간은 뭐 여전히 그래도 엔비디아가 내년까지도 85% 이상의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TSMC에 대한 대항 부분이 삼성전자의 기술력도 뭐 충분하다는 거죠. 어찌됐든 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실적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그런 말이죠. 돈 쏟아 부은 것 대비해서 졌다고 실적이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이들의 주장은 그게 뭐 한 방에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도태되면 안 되니까 우린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다. 요 기준인 거죠. 응? 근데 결론은 예측 범위를 하회한 쪽은 없어요. 이 예측 범위를 바탕으로 작년 7월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계속해서 슈팅이 나와 있던 거지. 이 예측 범위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회하고 깨져 있는데 실적도 안 나오는데 아니 뭐 FDA 하나 가지고 무슨 뭐 주가를 작년 4분기부터 해서 비이성적으로 때려 올려 놓은 HLB가 여전히 8만 원대 하고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논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흐름을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돼요. 해외 증시를 놓고 보시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이 친구들이 30개 업종 대표주들로 형성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은 깨질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된다면 4.54면은 이건 아니다. 코로나19 때도 얘도 같이 동반 급락을 해요. 이렇게 비이성적인. 근데 이번엔 시스템 붕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S&P 500 지수도 잠시 출렁이긴 했지만 5.74 빠졌어요. 하락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야. 저 500개 종목에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10위 안에 그 AA주 7종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시장이 깨질 상황은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이 깨질 상황은 아니라는 건 경기가 그만큼 악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지수에 대한 버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21년도 정점 대비해서 치고 들어올린 게 금리 인상할 때 살짝 밀렸던, 응? 그잖아요. 금리 인상 직전에 미리 밀렸던 거고, 금리 인상 시기에 22년도부터 해서 금리 인상해서 23년 7월까지 금리 올렸는데 그때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빠졌나요? 오히려 22년 9월 말 10월 저점을 찍고 실질 금리 인상 시기에는 슈팅이 나오죠. 21년도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죠. 그 선봉장 역할을 누가 해요? 기술주가 했단 말이에요. 기술주가 했는데 거품으로 갔느냐? 아니잖아. 투자한 것만큼 실적을 냈냐? 못 냈어. 기대 요인에 못 맞춰서. 근데 전망치는 다 넘겼어. 그 전망치를 바탕으로 계속 주가는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무지 밀린 거 같잖아요. 저 20% 밀렸어요. 20%. 22년도 저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120%고 그리고 작년 뭐 7월 이후에 최고금리 찍고 나서 눌린 다음에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고 들어올린 거 지금도 여전히 50%. 응? 고점 찍을 때 한 80% 오른 거였죠. 거품을 논해서 이게 무너지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내려야 돼요. 금리를 내린다 했을 때 왜 내리는지에 대한 명분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지표가 안 좋아서. 그럼 거기도 분명히 지표가 안 좋아서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지표가 안 좋아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내리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아유 뭐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안 돼. 안 좋을 것 같아서 내렸는데 이거는 뭐 대선 기간이고 대선 끝나자마자 난 돈 또 뿌릴 거고 경기가 여전히 좋아서 돈 잘 버는 쪽은 잘 벌어서 막 슈팅이 나오고 엔비디아 직원분들은 막 돈 막 여기저기서 쓰고 다니고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인플레이션을. 응? 그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경기가 안 좋다면서요. 물가가 너무 올랐다면서요. 근데 거시적인 지표들은 그렇게까지 악화된 게 아닌데 여기서 금리까지 내려버리면 유동성은 다시 또 확대가 되겠죠. 거기다 선거 지나고 나서 돈 또 뿌려버리면 이거는 죽자라는 거지.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죠. 그나마도 뭐 체감 온도가 좋네 안 좋네 그거는 자기들 입장인 거야.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이런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많이 빠지잖아. 아니 21년도 고점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의 기준이. 21년도 고점 대비해서도 20% 이상씩 올라와 있는 거야.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4,000포인트예요, 지금. 아니 농담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씩 올라와. 근데 저걸 가지고 자꾸 소수 의견에서 거품이다, 다 죽는다. 그거는 옛날부터 계속 그랬어. 코로나19 때도 무슨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가 깨질 거다. 거품이다, 죽을 수 있다. 그 밀리면 거봐라. 약세론자는 끝까지 약세론자야. 어딜 가나. 비관론자는 항상 비관론자야. 그거 왜 비관을 해? 지수라는 거는 빠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새우깡이 100원 하던 걸 500원 올려놓으면 농심의 주가가 매출이 5배 올라야죠. 똑같은 그 기준에서 그냥 똑같이 판매된다고 치고. 그게 그냥 100원에서 500원 그냥 뭐 내 맘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가서 올려 똑같이 같이. 에? 어쩔 수 없잖아. 짜장면이 뭐 옛날에 제가 어릴 때가 저보다 더 싸게 드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다닐 때가 500원이었고 진짜 헐값에 파는 데 가면은 뭐 2, 300원 했어요. 지금 짜장면 얼마냐고. 그러면 내가 짜장면 회사야. 그럼 그만큼 올라와 있어야지. 안 되는 애들은 퇴출되는 거고 좋은 애들은 남아 있는 거고. 지수는 마이너스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먼 장기간에 놓고 봤을 때 일시적으로 밀려 있는 기준은 있더라도 비단 이들만이 아니고 독일, 독일 멀쩡하잖아. 21년 고점 넘기고도 한참 저 위에 있잖아. 유로 마찬가지. 프랑스가 이제 극우로 이제 넘어갈 뻔했다가 그렇지 않았죠. 얘가 이제 뭐 3,300 수준. 그래도 우리보다 위야. 일본 니케이 지수 보세요. 엔화 약세에 힘입어서 슈팅 나온 부분과 이번에 비이성적으로 흘러간 거는 13% 폭락 나오고 그 다음날 12% 폭등 나오고 그거는 시스템 에러인 거지. 물론 이제 엔화 강세로 전환되는 부분. 아니 지들 마음대로 엔화 강세를 해요? 미국이 있는데? 미국 꼬봉이잖아. 일본이나 우리나 미국 꼬봉뿐이 더 돼 막말로. 하란 대로 하는 거 다 그냥. 응? 어찌됐건 지금 니케이 지수도 31,000에서 35,000 돼 있는 거예요. 21년도 고점이 31,000 수준이야. 그게 42,000까지 갔다고. 달러 환산 지수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더 가볍게 움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이 망했다고? 엔화가 약세를 띄는 게 망했다고? 그것도 녹화해놓은 거 3시간 들으시고요. 그리고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1년도 고점 위에 있죠. 여전히. 다시 깨고 내려면 그때 기준을 잡아도 돼요. 대만의 시가총액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긴다고요 지금. 해외 그 종목 이제 해외 종목으로 이제 하나씩 놓고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도 이제 월봉으로 기준을 잡으시는데 다른 거 없다 그랬어요. 특히 이제 우리는 AI 관련주의 반도체 기준 그걸 놓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변압기기나 이런 쪽은 전체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체 시장이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 깨지는 기준은 뭐다? 금리 인하 부분이다.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 하면 그때 오기 부리지 말자. 윤정도도 그때는 두 손 들고 도망쳐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때 기준에서 이것도 보여드렸어요. 이게 하루에 예를 들어서 8% 10% 밀렸다고 칩시다. 8% 밀릴 때 잘라놓은 코스피와 코스닥인데 상승 종목이 합산해서 46개 뿐이 안 돼. 50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3달에 걸쳐서 8%가 빠졌다? 그럼 3달 뒤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승 종목이 얼마 안 나와요. 물론 그건 제가 극적으로 얘기한 거고 신고가 나오는 종목은 나오고 하겠지만 그거는 시장이 일시적인 조정에 조금 밀리는 거지. 시장이 10% 이상 계속 밀고 내려가는데 특정한 업종, 특정한 종목만 슈팅이 계속 그렇게 가는 경우가 없다고. 시장이 밀려 내려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종목이 올라? 종목이 오르는데 어떻게 지수가 빠져?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빠지고 나머지는 간다? 하이닉스는 빠지고 나머지가 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비중이 둘이 합쳐서 30%예요. 둘이 합쳐서 22%, 23% 수준의 하이닉스가 7%에서 밀려 6%대인데 거의 30% 기아, 현대차 해가지고 5%. 그들만 35%예요. 걔네들이 실적이 아까 보셨잖아.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걔네들이 실적이 악화돼서 밀리면 그 하청업자들부터 해서 어떻게 오를 수 있냐고. 제약바이오? 아유, 금리가 높고 고금리에서 자금 가지고 온 그 기준에 성장주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반짝거리고 있는 거지. 불가능해. 시장이 올라가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에 시가총액 상위에 제약바이오 있나요? 없죠.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 애플 쪽의 기준 전혀 문제 삼을 만한 내용 없죠. 고점 대비 8% 밀려 있어.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고점 대비 8%. 경기가 좋다 나쁘다? 경기가 부정적인데 어떻게 애플이 폰을 팔아먹나? 안 그래요? 경기가 부정적인데 어떻게 폰을 팔아먹어요? 두 번째는요. MS가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 얘네가 더 이상 투자 안 한다고 해야 문제가 돼요. 근데 얘네는 오픈 AI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지들이 투자하는 거 오픈 AI에게도 호재야. 응? 다른 애들하고는 또 틀려. 아니 13% 밀려 있어요. 이게 거품이면 윤정두 얘기를 떠나서 이게 거품이면은 돌리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윤정두 얘기가 틀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돌려지는데 고점을 넘길 때 거래가 없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는 기준점이 아닌 여기가 거래대금이 없어서 자꾸 기술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주가는 상당히 올라와 있잖아요. 똑같은 100만 주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거래대금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 거래대금이 슈팅이 나오느냐의 기준. 그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지금 21년도 고점 위에 또 23년 최고점의 그 금리 그 과정 속에 23년도 초반부터 금리 계속 올린 거 아니에요. 최정점이 아니더라도 금리 계속 올리는 과정에서 슈팅 나온 게 지금 100%야. 이게 거품을 시가총액 글로벌 1위, 2위를 이런 식으로 거품을 만든다? 그럼 얘를 들어 올린 거품은 뭐예요? 수급이죠. 누군가 때려 산 거 아니야. 개인이 흥분해서 우리나라 자금이 막 들어와서 올린 거 아니죠. 그럼 누가 올렸겠어요? 메이저의 자금이죠. 미국 애들이 윤정두가 여기서 1조 샀다고 와 외국인이 1조 사셨어 이럴까봐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메이저라는 건 외국 그 기관 투자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들이 들어 올린 거죠. 왜? 아니 오팡이 이쪽에 가장 성장성이 부각돼 있으니 또 자금 펀딩 받은 성격들이 그런 자금들이니 아니 금리 5.5%인데 그거 대출 받아가지고 성장주 아닌 어디다가 돈을 갖다 넣어서 수익을 낼 거야. 그러니까 돌고 있는 자금은 전부 리스크가 있는 고위험 자산에 지금 슈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낮은 거죠. 채권 수익률이 높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채권 가격이 소폭의 강세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시장이 여기서부터 더 돌려지게 되면 예전처럼 슈팅으로 연동이 되게 되면 그건 완전히 또 시나리오가 바뀌죠. 그러니까 얘를 아니 남들이 고평가라는데 윤정두가 아무리 고평가가 아닙니다. 저평가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아무리 고평가가 아닙니다 하면 뭐해? 제가 만약에 한미반도체 꽂혀갖고 광민정 애널처럼 또 저기 박순혁이 그 선행 매매하고 이 나쁜 놈처럼 에코프로 막 꽂혀가지고 야 이거 성장성이 엄청난데 또 HLB 알테오젠에 완전히 속된 편으로 미쳐가지고 대박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하냐고. 주가가 쭉쭉쭉 빠지는데 거기다 대고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해봐야 마찬가지예요. 애플, MS, 알파벳, 아마존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윤정두가 아무리 고평가 아닙니다. 얘네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왜 주가가 박살나면 계속 깨져 내려가면 수급 논리에 의해서 끝난 거지. 근데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실적의 전망치를 하회했어? 아니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은 확장됐더라도 뭐 예를 들면 21년도 고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 뭐가 얘네들도 조정을 받으려면 조정받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실적이 기대치 못 미쳐. 그건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겠지. 기대치 못 미치면 누가 사냐고. 왜 꼬리를 달아? 계속 깨져 내려가야지. 음? 이 기준의 결론적인 부분은 이들의 흐름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 놓고 보는 건 지금 시가총액 순위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AI 관련주들 기준에. 메타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엄청났었죠. 하루에 16%씩 받았어요. 이거 월봉이고요. 분기 실적 발표하고 1분기 실적. 하루에 16% 빠졌다고. 왜요? 갭을 버는 것도 없는데 자꾸 클라우드 사업 부분 서버 확장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가 날아간 거고 그리고 TSMC가 날아간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반도체 기준에서 사실은 누굴 봐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가고 3조 3천억 달러를 넘기고 지금이야 다시 이제 3위에 놓여져 있지만 작년 1월 달에 10위 안에도 없던 애가 1위를 찍고 그리고 나서 3위까지 내려와 있는데 4위 알파벳하고의 격차가 있죠. 얘는 실질적인 실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반도체의 기준에서는 제가 묶어서 AI 관련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반도체의 기준에 있어서는 누굴 봐요? 엔비디아 보는 거고 TSMC 보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 보는 거고 거기에 한미 반도체 보는 거죠. 근데 한미 반도체는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걔는 실적 검증이 성장성의 검증은 있더라도 실적은 제한 쪽이기 때문에 조종받을 때 보니 결국은 윤 정도 말 맞다나 제일 크게 빠지더라. 삼성전자가 왜 안 빠지겠어요? 엔비디아 25%나 빠졌어요. 얘는 원체 많이 올라왔잖아. 상상을 초월하게. 차익 실현의 욕구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5.73입니다.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좀 더 빠져 죄송합니다. 신한주주고. 삼성전자 나와라 빨리. 시간 없다. 자, 고점 대비해서 14.98입니다. 시장 하락률 대비해서도 뭐 그렇게까지 벅차지 않아요. 2,900에서부터 깨진 거니까 시장은 2,900에서 2,600, 300포인트 10% 이상 깨졌잖아요. 얘는 뭐 그나마도 그럼 얘는 왜 안 빠질까 이거야. 시장 대비 더 올랐어 얘가.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덜 빠지고 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뭐 하도 흉흉하고 힘들어하셔서 이평선까지 막 보여드리고 기울기 해석해드리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흐름이 이게 붕괴될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지수를 누가 땡겨놨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땡긴 거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땡겼지. 고점 대비 9.6이네. 10은 안 넘어갔네. 예? 넘어갔다 이제 돌린 게 9.6. 시장 대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약세를 띈다고 해서 무너진다. 그 개념보다도 그러면 얘가 돌려진다 했을 때 누가 돌릴 거냐의 기준에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쪽. 근데 그 수급이 가장 뒷받침되어 있는 쪽이 삼성전자, 현대차란 말이에요. 하이닉스는 작년 거부터 누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리고 실적 보시면 되는 거. 실적이 있는 애를 사지 없는 애를 누가 사. 단기 변동성은 나올 수 있더라도.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15일 날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실적이 좋게 나와도 끝났다면 깔 거고 그 끝났다는 기준은 계속 똑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9월에 진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본다면 메이저들도 그렇다면 차익 실현 욕구가 더 커지겠죠. 야 지표 안 좋대. 지표가 안 좋은데 개뿔 무슨 AI야. AI는 먹고 살고 죽겠는데. 예? 이해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MSCI 지수, MSCI가 아니라 그 타이완 쪽 TSMC. TSMC 같은 경우에 얘 박살나 있어요. 초종 박살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나 엔비디아나 얘나 하이닉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MS나 알파벳, 메타가 투자한 것 대비 성과가 없다?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투자한 거 대비 성과가 없다? 근데 얘는 투자한 것만큼 오더를 받아온 거냐? TSMC가 깨졌냐고. 저게 깨진 겁니까? 그러니까 저게 이탈이 되려면
다시금 엔비디아에 충격이 나와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멀쩡하다라는 거지. 거기다가 알파벳 빼고는 다 확장이라는 거지. 지금 사실상 시가총액 순위를 바꾸는 거는 엔비디아인 거지. 나머지 쪽은 지수는 이제 뭐 많이 주가는 많이 올라갔지만 자기 순위 내에서 사실은 움직이고 있고요. 알파벳이 원래 3위였는데 엔비디아한테만 밀린 거고, 아마존이 원래 4위였는데 엔비디아가 3위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밀려 내려온 거고, 메타도 마찬가지. 주가는 쭉쭉 올라오면서 사우디 아람코의 주가를 다 슈팅으로 넘긴 거고, 그만큼 시장은 지표가 뭐 끝내준다라는 개념보다도 그 유동성이 자꾸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7종목의 AI주들이 못 간다면 미국도 깨지겠죠. 그럼 전체가 깨지는 거라니까. 전체가 깨지는 조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 드리잖아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 내린다 전망만 뭐 쓸데없이 IB에서 하는 거지. 언제 연준이 뭐 내린다 한 적 없어. 그잖아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라 부르나요? 그분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해야 돼, 빨리 내려야 돼, 당장 내려야 돼, 이런 코멘트도 했어요. 하셨다고 이번에. 그러니까 뭐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액션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죠. 지금 미국 대선이 있고 하니까. 근데 결론은 저는 그래서 AI 쪽에 관련 종목의 주가가 지금 거품이어서 이들의 거품이 빠지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그거는 동의를 안 해. 예상 실적을 계속 내주고 있는데 실적을 하회하거나 해서 몰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 자기 기대치에 못 미치겠지. 야,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장은 그걸 알면서도 돈에 갈 방향이 없다 보니 그걸로 다 쏠리잖아. 쏠려서 야, 무너지면 죽을 수 있어요? 얘기처럼 뭘 개뿌리는 한 방에 안 죽는다니까. 에코프로 윤정두가 7월 말에 정리하고 악을 써도 11월 달까지 한 방에 죽습니까? 에코프로 다시 또 봐요? 한 방에 안 죽어요. 시가총액 그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는 단계별로 죽습니다. 그 이유도 다 얘기해 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월봉으로 보시면 요 꼬리 달린 거는 뭐 얼마나 돼, 거래일수가 없다고 치고 기간을 얼마나 줘. 여기서도 주봉으로까지 볼까요? 돌려놓는 흐름까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2달, 3달 동안에. 이때 이럴 때 팔아도 돼. 여기서 뭐 머리 꼭대기에서만 팔라고 그래? 지금은 여기도 아니잖아. 그리고 막 단계별로 막 일직선으로 막 내려와요. 전쟁 9.11 테러 난 것처럼, 아니면 뭐 코로나19처럼. 아니죠. 이렇게 내려와서 70%인 거야. 기간이 1년이 넘게 걸렸어. 응? 거기다 이렇게 한 번씩 뭐 어떤 이유에서든 되돌려 줘요. 응? 지금의 기준은 깨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깨질 거냐? 아니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깨지는 전제 조건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고평가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고평가라고. 응? 더 길게 얘기하면 안 돼. 마무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2009년도 3월에 양적 완화가 의회 미국에서 통과되고, 그리고 이제 슈팅 나올 때 기준 끝없이 날아갔죠. 그때 차화정 랠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돈은 풀렸는데 시장은 견인이 되는데, 차화정에서 자동차는 엄청난 실적을 냅니다. 왜요? 엔화가 1달러에 150엔 하다가 미국에서 1달러 주고 차 한 대 팔면 150엔을 받아와서 인건비 주고 원자재 비용 떼고 뭐 남는 마진을 갖고 왔는데, 엔화가 초강세를 띠면서 1달러에 75엔뿐이 못 받아. 차 한 대 1달러에 팔면 75엔 받아갖고 그냥 도저히 안 돼. 150원 받아오다가. 그래서 일본 애들은 미국에 차를 팔 때 1달러 50센트 2달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함을 느꼈겠죠. 실질적인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정의선 회장이 잘 해서 지금 위치까지 발돋움 해놓은 거고. 왜 엔화 초약세에서도 실적을 어마어마하게 냈으니까.
근데 차화정 랠리의 화학과 정유는 지금의 거의 진짜 뭐 속단 표현을 하면 제약바이오랑 비슷했어요. 실적이 없어. 경기가 개판인데 어떻게 실적이 있습니까? 돈을 뿌려서 부양할 텐데. 어? 근데 들어가서 주가가 올라오니까 그것에 대한 명분은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재고 자산이 올랐더라. 그러니까 원유를 사놨는데, 그 원유를 이제 정제해 가지고 이제 뭐 제품도 만드는 과정에, 원유 가격이 나는 1달러에 1,000원에 샀는데, 야, 이거 1달러에 1,500원 하네. 이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재고 자산의 가치가 늘어났다. 화학 업종이 좋아진 게 없는데 14배씩 올랐어요. 13배에서 15배. LG화학, 뭐 롯데케미칼 이런 친구들이. 펀더멘탈 개선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품은 이제 꺼질 때 굉장히 심각하게 꺼지죠.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매매를 안 해요. 하지.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뭐 블록딜 물량 때문이든 뭐 알테오젠이든 뭐든 간에 그런 기준의 흐름에서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거는 그 신호들이 와요. 대형주는 그나마도 다 빠져나올 그 신호를 줍니다.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잘 같이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 뭐 다시금 보시면 삼성전자라든가 이 기준을 0086, 0096 다 같이 보시죠. 오유 0105 오케이. 이렇게 이제 좀 장기로 놓고 보시면 여전히 이제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이렇게 됩니다. 이 기준에 최근에 이제 뭐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으로 따지면 시가총액 3위가 누구예요? LG 엔솔이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뭐 2차 전지 굉장히 최근에 반도체 못 갈 때 얘네가 뭐 에코프로 막 슈팅 나온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어때요? 개뿔 아니죠. 50%나 빠져 있어. 시가총액 얘가 140조를 넘기네요. 근데 실적이 안 되니까 빠져요. 근데 그 사이에 충분하게 도망쳐 나올 구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단했죠.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단했는데 수급도 들어오고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근데 와 부럽다? 아니 뭘 부러워. 솔직히 얘기하면 이번에 흐름만 부러운 거지. 그잖아요.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 삼성전자도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준에서의 흐름. 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다. 근데 얘는 이제부터 계속 가는 거 아닌가요? 계속 가기 위한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리고 얘가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작년 4분기부터 말 같지도 않은 FDA 뭐 승인권 이런 걸 가지고 HLB가 그 큰 장난을 치는데 금감원이 잡지도 않잖아. 뭔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길래. 대주 지분도 없는 애. 말장난하는 거 그렇게 해서 주가 슈팅이 몇백 프로가 나와버리고. 그래 하한가 2번 맞고 끝나는데 끝나는데 말 같지도 않게 이번에 또 FDA 또 승인 또 할 거야. 뭐 물량 남았었나? 털어야 될 게. 그 쌩 난리를 치는 그 과정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규모 주주가 발표가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시장이 또 깨지는 흐름에 엇물려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들어올린 게 30%뿐이 안 돼요. 작지 않죠.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장에 오른 걸로 따지면 크지만 저가를 찍어 내려가다가 이제 돌린 흐름인 거고, 얘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뭐 셀트리온의 이슈도 일부 있었고, 알테오젠 이슈도 없어. 사실은 알테오젠 무슨 이슈가 있었어. 말도 안 되는 공시 하나 내놓고 또 출렁출렁하고 신고가 주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움직임이 나왔어도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시젠 같은 경우도 뭐 어쩌고저쩌고 내용들이 있지만 먼저 펀더멘털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강력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돼요. 수급도 월등하진 않아요, 사실. 얘 오른 것 같지만 17%예요. 상대적으로 안 빠졌을 뿐이고 이번에 좀 강세를 줬을 뿐이지. 그죠? 누적 수급이 뭐다? 대부분이 공매대차 상환이다. 실질
매수는 제한적이고 규모도 제한적이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 시장이 완전히 또 안정화돼 있을 때 성장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 얘네들도 어차피 성장주 분류로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때 볼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벅차죠. 지금. 그래서 얘네들을 보고 얘네들을 매매하면 되겠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얘도 바이오 종목 치고는 4월 이후에 상승폭이 60%뿐이 안 돼요. 굉장히 센 것 같지만. 그리고 한 번씩 뭐 흔들릴 때 뭐 얘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면 우리가 AI 관련해서 뭐 지금 다시 또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HD, 현대일렉트릭 얘도 금리 내린다고 그러면은 저는 도망쳐 나와야 된다고 봐요.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안 돼 사실은. 실적은 크게 개선됐는데 그 이상 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도 금리 내리면 제가 볼 때는 얘네들 다 차익 실현 나오죠. 매물 다 튀어나오죠. 그냥 뭐 피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먼저 부각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저평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급 무지하게 들어왔죠. 얘나 HD, 현대일렉이나 20%막 30% 장내 매수로. 그리고 LG노트 얘도 갈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저평가입니다. 금리 내리면 얘 갈까요? 제가 볼 땐 못 가요. 금리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애플폰이 월등하게 팔려. 말도 안 되지. 많이 팔린다는 게 경기가 좋아서 팔린다. 그 전제 조건은 제발 잊어먹지 맙시다. 경기 동향 따로 보고 금리 따로 보고 환율 따로 보고 내 종목 따로 보고 그러니까 그게 소형 잡주하시는 분들의 기준이다 보니 또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판단이 안 서시는 거야. 묶어서 보세요. 묶어서. 이번에 강연회 8월 말에 있어요. 뭐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신청 미리미리 하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충분한 수익 기조 잡아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뭐 짧게 한다 해놓고 길게 했는데 다행히 중간중간에 졸지 않았어요. 아마 중간에 포기한 것 같아. 야 도저히 졸 수 없는 시간적으로 안 된다. 시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너무 공포 분위기를 갖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대처하시면 저도 양방향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박 난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시장 폭등 나온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금리를 먼저 보자. 9월 금리를 보자. 내리지도 아직 뭐 내린다고는 하지만 연준에서 뭐 공개적으로 내릴게 이것도 아니고 지표도 내릴 지표는 아니고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내릴 거니까 성장주 다 버려버리고 나가자 이렇게 대처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순응하자. 글로벌 시장 멀쩡하구나. AI 관련주 이외에 나머지 쪽은 뭐 멀쩡했구나.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컸지만 돌렸구나. 그리고 뭐 충격받을 만큼의 흐름은 아니구나.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때 저는 뭐 예정된 내용이니까 긍정적으로 봐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불편하시면 그날 피했다가 제 표현을 하시면 되죠. 좀 덜 먹고 마를게라고. 뭐 갭상승 나오는 거 뭐 하이닉스가 10% 갭상승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